배너TV 나의 6.25 한인호 선생님 편 3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대광 중고등학교 얘기까지 했는데 59년, 60년, 61년 이렇게 3년간 고등학교 생활을 하셨네요. 그렇죠. 요때가 4.19, 5.16 그렇죠. 다 일어났습니다. 예, 거기에 근데 대광고등학교랑 고대에서는 꼬박꼬박 4.18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조직상 그분들은 그걸 완전 앞에다 하루 먼저 나갔으니까.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네. 그저 평범한 날이었어요. 4월 18일은. 근데 점심시간쯤인가 한 반나절이 지난 때 저희 점심때니까 애들 뭐 공차기도 하고 평행봉 뭐 수평대에서 운동도 하고 그럴 때인데 밖이 어수선해요. 네. 저희가 거길로 나오면은 거기서 턴해가지고 신설동에 나와야 이제 시내가 동대문 쪽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그 큰 길이 어수선하고 그러니까 뭐 다 호기심이 있으니까 내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데모라고 그러는 거를 조직적으로 하는 걸 사실은 못 봤어요. 프랭카드는 이런 건 없고 서로 이제 스크러미지 짜가지고는 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뭐 부정선거 뭐 반대한다 뭐 이런 걸 이제 외치고 그러더라고요. 고대생이 안암동 정문에서 나와가지고 우회전해서 이제 대광고등학교 앞까지 왔다가 네. 거기서 이제 경찰들과 대치를 그렇죠. 하게 됩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은 이거 우리보다 큰 애들이 대학생이니까 우리보다 큰 애들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데모하는구나. 근데 듣고 보니까 뭐 부정선거 때문에 뭐 철회하라 뭐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웅성웅성했어요. 네. 그 중에도 평안도 애들, 리브 애들은 그것도 피가 좀 틀리잖아요. 네. 야, 이거 뭐 잘못됐다는데 우리가 있으면 되느냐.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야, 너희는 애들이야. 그건 큰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때 아마 반신 많이 했을 거예요. 네. 아, 이게 중요한 이슈에 지금 걸려드는구나. 얘들이 나가는 걸 원치도 않고 안 나가는 거에 대한 그분들의 그 속마음이 또 있었단 말이야, 한 자락이. 그분들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중립을 지키고 하고 싶은 얘기도 안 하고, 야, 뭐 데모하면 안 돼. 너 다치면 큰일이야. 뭐 너희 아버지 너 엄마가 뭐라 그러겠냐. 뭐 대충 이제 그 선동기가 있는 애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나가겠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교장이 나와서 다 말렸어요. 교장이 사실 그렇지 누구 하는 사람 죽으면은 그럼요. 그 누명은 네. 교장이 우선은 들썩거리잖아요. 그리고 해필이면 그 피난민 학교인데 거기서 또 그 남이 안 하는 짓을 해가지고 또 그렇게 오점을 찍히면 안 되고. 결국 대광고 학생들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18일 날 나갔는데 나가가지고 어느 정도 가니까 대열이 쭉 동대문까지 못 가고 가다가 끊어지면 흐트러져 가지고 또 계속 가는 거예요. 네. 동대문 가까이 동묘 거기 지나고 나니까 가게들이 가끔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저지하고 그러니까 흐트러진 애들이 이제 골목길로도 들어가고 그때 그 첫날인데 데모가 그때 뭐 제대로 제 교회대로 굴러가기도 전인데 어른들이 숨겨줘요. 순경이 따라오면은 그러고는 핑계 대가지고는 못 들어오게 하고는 애들을 집안으로 해가지고는 옷 같은 거 제대로 해주고 물 같은 거 마시게 해주고 보내주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애들이 느낀 게 우리가 하는 게 이게 옳구나. 명분이 있는 일을 가지고 하는 거구나.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흩어졌던 애들이 술술술 이제 모여 들어오는데 보니까 어떤 녀석은 뭐 겨드랑이가 째지고 어떤 놈은 터져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치료를 하니까 뭐 붕대로 감고도 오고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게 풀스케일이 아니고 그리고 고대 애들도 나가서 첫날은 평화적으로 했어요. 물론 이제 이정재나 얘들이 뭐 폭력적으로 해가지고 뭐 다친 애들이 이제 4가 3가 거기 천일백화점 그 근처 가서 그런 게 있었지만 정치 깡패들이 그 짓 하는 건 그 전에 물론 알았던 일이고 뭐 나가면 의뢰급 애들이 뭐 하겠거니 했으니까 별 뭐 놀랄 건 없는데 18일은 그렇게 하고 끝이 나면서 그때는 TV도 없고 신문이라고야 그때는 센서십이 심하니까 꼭 할 소리만 하지 그 중간 그 디테일 같은 걸 얘기를 못 할 때니까 정부에서 그 뭐 곽영주나 이런 사람들이 타이트하게 그 쥐고 주문을 떼니까 근데 그 호외가 나갔는데 일반 신문 말고 호외가 왜 급하게 찍어가지고 네네 한 장씩 돌리는 대니면서 뿌리는 거예요. 단일 기사. 근데 거기에 뭐 고대생들이 이렇게 해서 뭐 데모를 했다. 근데 그 밑에 인근에 있었던 어느 고등학생들도 여기 동조해서 몇백 명이 같이 동대문 밖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게 딱 나니까 대세가 슬그머니 바뀐 거예요.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 애들도 보니까 이거 우리도 하는 거네. 너희한테 저스티스면 우리한테도 저스티스인데 우리도 해야지.
특히 이제 마산처럼 이제 피해 입은 애들, 부산 여기처럼 이제 그 배타적인 생각이, 물론 전라도나 여기서들도 언제나 그 반역사적인 그런 거를 이제 때가 있을 때마다 큰 몫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슬그머니 대세가 바뀐 거예요. 4.19가 되니까 4.19 그날은 폭행이 총도 쏘고 뭐 난리들 치고 그랬으니까 그날부터 이제 그 스케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고대생들을 경찰이 막으니까 대광고생들이 그 경찰의 후미를 글쎄, 공격해서 공격이라고 해야 되나 시위를 해서 예. 이제 고대생들이 시내로 나가는 그렇죠. 길을 트게 분산시켜주고 골목길을 뛰다가 또 도로 나와가지고는 또 뭐 30명, 50명 이렇게 이제 편대를 지어가지고 종로경찰서 그 앞을 보란 듯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선생님들 중에 이제 평소에 좀 생각이 있었던 분들이 애들 편을 노골적으로 드는 거예요. 들어가서 애들 왜 이렇게 하면 되느냐. 상이용사 선생님들도 그분들도 학생 편을 드셨습니까? 그 유명한 뭐 아무개 그 수학 선생, 그다음에 뭐 저 아무개 그 독신으로 사는 뭐 누구 선생 해가지고 이분들이 그야말로 숨겨놨던 속에 화가 폭발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다치기도 하고 양복 같은 게 막 이렇게 째지고. 그러니까 선생이 변을 당한 거는 애가 당한 거 또 틀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선생을 너희가 손을 대. 그래가지고 감정이 팽배했는데 4월 19일 날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호회도 벌써 볼 분들은 보고 이게 심상치 않은데 이걸 어떻게라도 이거 눌러야지. 뭐 자유당에서 그것만 골똘히 생각했겠지. 근데 그날은 가니까 애들이 아예 가방을 교실에다 딱 놓고 웅성웅성 나와서 9시 반 10시까지 계속 학교 측하고 흥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데모하게 해달라. 선생님들 너희는 아무나 안 된다. 우리 학교의 룰도 그렇고 우리 문교부의 방침도 그렇고 너희는 대학생들이 하더라도 너희는 여기 가담하면 안 된다. 뭐 이 말이 안 되는 걸로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제 합의가 되기를 너희 나갈 수 있게는 해주마. 근데 그 앞에 그 조건이 우리는 뭘 해도 전체가 같이 기도하고 데모하고 데모가 다 끝나면 다시 모여서 우리 마지막을 제대로 기도로 끝낸다. 두 번째는 나가서 절대 대열을 흐트리지 않고 얻어맞든 어쩌든 같이 움직인다. 그건 사실 길적으로 가서 뭐 흐트러지 못 흐트러지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아마 그분들 책임 때문에 아마 그런 걸 걸었을 것 같아. 교사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상하는 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경우는 친구 애들 아니에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건 아주 상당히 카스메틱한 태스크인데 뭐라 하냐면 우리는 밴드를 앞에 세우고 대광고 밴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설마 스자폰 같은 거 크니까 그거 들고 나가는데 거기다 방맹이질을 하지는 않겠지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안전장치. 저지시키기 위한 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애들도 거기 가서 악기도 전부 꺼내와야 되고 악기별로 또 대열도 맞춰야 되고 앞에서 끄는 놈이 있고 하여튼 그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황광은 목사라고 하나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 기가 막힌 기도를 이분이 하셨어요. 그분이 뭐라 하냐면 황소는 불의를 보고 주저하거나 뒷걸음질치 않는다. 싱하고 받는다. 그렇지만 황소는 언제나 돌아와서는 초원에 조용히 풀을 뜯는다. 아주 그 묘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모하는 거 너희 잘 안 되는 소리도 아니고 데모 다 끝나고 나서 흐지부지 하거나 그러지 않고 제대로 각도를 딱 재가지고 끝날 때는 끝나는 대로 저걸 하겠다. 그걸 애들한테 암시를 하면서 이제 그분대로 신앙적인 호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리로 나가셨습니까? 그래서 거리로 나가는데 그게 꼭 이제 기분이 뭐 같으냐면은 우리 전사에 보면 왜 공군들이 활주로를 쫙 해가지고 이제 공격하러 뭐 젊은 쪽으로도 가고 뭐 일본 쪽으로도 가고 그럴 때 제일 마지막에 활로 끝에 서서 파더가 제복을 입고 싸워서 이기고 오라고 성호를 긋고 그런 거 있죠. 왜 그 목사들도 있고 뭐 승도 있겠지. 네, 뭐 신부님도 계시고. 살아와라. 그거 비슷한 그 제스처를 이제 어려서 우리는 10몇 살 때 교목하시는 거 몇 분이 이게 서가지고 나가서 마음에 그렇죠. 불의를 너희가 타도하는 거 하고 한 놈이라도 누구 다치지 말고 돌아와라. 생각해보면 끔찍하잖아요. 애가 다치고 학교에 와서 그 부모님들이 그것도 다 친구들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내보내가지고 그때 일부는 옛날 국회의사당 시청 거기까지도 가고 옛날 그 일제 때 부민관 글쎄 그 막 분산이 되고 일부는 또 10명 이렇게 모이면 저들끼리 또 길에 서가지고 성토한다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이제 저쪽은 저쪽대로 군경이 막 투입돼가지고 이제 일이 커진 때인데 오후에 한 6시 5시 되니까 여름이니까 이제 아직 해는 있고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왜 그 부상자도 퇴진하고 그 폐잔병도 포로로 잡고 뭐 이런 거
이상한 분위기 같은 게 이제 학교 그 교문하고 운동장에 미리 와서 다친 애들은 이게 이제 스탠드에 이제 비스듬히 앉아서 어떤 놈들은 점심 못 먹었으니까 그때 와서 이제 오후 6시에 밥 먹는. 근데 이렇게 보면은 3명, 4명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폐잔병부처럼. 근데 들어오면 그 앞에서는 죽는 소리 하지. 뭐. 근데 그거를 전부 그냥 박수치고 저들끼리니까 환호하고 선생님들은 정말 진심으로 그저 하나하나 그냥 껴안아주고 참 큰일이었다. 추워했던 그런 그 분위기였거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황강은 그 목사님이 다시 한번 그 황소는 그 나쁜 일을 보고 그러니까 지 새끼를 여태 가든가 아니면 무슨 뭐 일이나 뭐 사자가 나타나면 이제 싸운다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거겠지. 불이나 그 해를 끼치는 일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싱하고 내리받고 끝나고 나면 조용히 앉아서 풀을 뜯는다. 아주 그 목가적인 그런 그 저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딱 끝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 이창호라고 그러는 그 교장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한경직 목사님 그 사단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단장이나 군단장급이에요. 숭실 여상도 있었고 숭실 딴 고등학교도 있었고 신일학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학원을 많이 하는 것 중에 대광은 이제 그분한테 맡겼는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서프라이즈 이분이 1945년에 러시아군이 처음 진주해 들어올 때 그 유명한 신의주 학생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는 일방적으로 걔들이 기관총을 걸어놓은 앞에 가서 시위하다가 그렇죠. 신의주 학생의거. 그래 30몇 명인가 죽었어요. 37명. 그것도 6개 학교인가가 미리 알려져 있고 네. 내일 아침에 시위한다. 그래 놨는데 그 러시아 애들이 좀 미인하잖아요. 거기다 대고 그냥 그거를 주동한 분이에요. 이분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분이 이게 다 끝나고 나서 그분이 기도할 적에 아니면 화장실에 가서 자기 거울을 보면서 뭐라 그랬을까. 그러니까 야 내가 키운 애들이 이거 진짜 크리스찬이고 진짜 이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목들을 여기까지 키웠구나 자랑스럽다 그렇게 했을지 야 혼났다. 어떻게 하다 내가 십몇 년 후에 그때 45년이고 이거 60년이고 네. 15년 후에 어떻게 하다 참 기가 막힌 우연이고 정말 역사의 포인트였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지 하여튼 그분의 본이든 타이든 작품이었어요. 그게 걔들이 이제 생각은 그런 게 있죠. 주체성이 자기네 부모들은 남쪽에 뿌리가 없잖아요. 관계나 뭐 법조계나 무슨 학문이나 뭐 그러니까 우리 때도 그렇고 우리 선배들도 70년대니까 한 반 정도가 전부 LA고 외국으로 다 빠져나갔어요. 그때는 이분들이 이제 비즈니스 토대를 좀 잡았으니까 네. 살만 했는데 생각으로는 그때는 박정희가 이제 이렇게 세우기 전이니까 보이는 게 다 암담한 현실이고 그러니까 보따리 싸들고 이제 외국으로 제일 많이 빠져나가는 그 패들이 돼버렸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여러 실향민 어르신들을 인터뷰하니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네, 네. 돈을 많이 벌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피난민 의식은 항상 이제 불안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니까 아 비로소 여기서는 내가 좀 안심하고 살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휴전 상태인 한반도는 피난민들에게는 여전히 뭔가 불안한 그러니까 남쪽 출신들이 느낄 수 없는 원초적인 불안감이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들을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아버님한테도 이제 그걸 언제나 내가 느끼고 이제 그 증표를 보는데 6.25가 나고 부산에 가서 피난 생활하고 그다음에 서울에 왔으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됐는데 어떤 게 이제 틀리냐 하면은 서울의 부모님들하고 틀리냐면 딴 거 뭘 하시다가 이제 비행기가 지나가잖아요. 장공에서 이렇게 지나가면 하신 일을 딱 놔요. 그리고 비행기가 저쪽 지평선으로 걸 때까지 그걸 보고 있어. 전쟁 때 폭격의 그 위협을 그 임팩이 하도 커서 그렇죠. 잊지 않으신 거예요. 네,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렇죠. 비행기가 다 사라지면 그때는 뭐 만지고 내가 하던 일을 하고 또 한 가지는 평생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그 서울에 와서도 보면 주무실 때 머리맡에 벽에 옆에 플래시라이트가 꼭 있어요. 아, 이게 긴급 피난용이네요. 이북에서는 앞에서 문 두들기면은 뒷문 열고 튀는 길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살았거든. 그리고 저녁 되면 등하고 간절하고 그래가지고 포장 쳐놓고 그러면 등잔불도 켜고 그러면서 살았잖아요. 깜깜하게 해놓고. 그러니까 플래시라이트 있으면 안심이 돼. 물론 플래시라이트 때문에 목숨 구한 분들이 또 물론 많고 이북에서는 뭐 튀면은 살고 그 자리에 있으면 뭐 끌려가 죽는 거니까. 전쟁을 겪으니까 서울 아버지들은 아마 그런 거 없죠. 그렇죠. 고향을 떠나온 뿌리채 뽑혀서 떠나왔다는 의식은 이제 덜 하니까요. 그리고
61년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예. 그다음에 고대 물리학과 6위학번. 그렇죠. 이때는 이제 5.16 나고 그렇죠. 군정 시대입니다. 예. 5.16 때는 당일날은 뭐 하셨습니까? 5.16 그때 뭐 제가 서서문에 살았든가 아니면은 홍제동에 살았을 때인데 그때는 이제 성인도 아니고 애도 아닌 이제 어중간한 나이인데 그때는 이제 대보나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그 비관적인 그 패스미스틱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야 들어가서 전부 부정들하고 그때 그 자유당 그 마지막 그 상처들이 많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좀 패배 의식 같은 그런 게 있었고 그때 이제 60몇 년이 되면서부터 벼랑간 이제 불이 켜진 게 우리 젊은이들이 우선 이제 가서 일할 직장이 귀했고 그때는 똑똑하면 상대를 가가지고 한국은행에 네, 직장을 얻는 게 네. 말하지 않은 무언에 그냥 누구나 머리에 있는 그 한국은행에 취직하면 그저 평생 그저 고생 안 하고 산다 뭐 이런 게 있었고 젊은이들이 요새처럼 무슨 치킨집을 하고 피자집을 하고 이런 걸 상상을 못 할 때거든. 사 먹는 사람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63년, 5년, 6년부터 이제 툭툭 터지기 시작한 게 외국 밖에 눈이 이제 터진 거예요. 네. 63년 되니까 서독 이런 데서 왜 저 간호사들 광부 간호사 파견하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병아리 감별사 네. 이런 게 이제 응모가 나면 가짜 이제 광부들이 부잣집에서 그냥 커피 마시면서 명동에서 음악 듣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야 이거 일 터졌다 이거 저 어프라이 하자 그래가지고 대학 졸업생들이 독일의 광부로 갔습니다.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광부가 터져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월남에 64년에 그 비둘기 뭐 이게 나갔다 그다음에 65년부터는 월남 군인들이 맹호 청령 뭐 100만 뭐 해가지고 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이 그 슬그머니 터져가지고 네. 하이웨이 놓고 타일랜드가 어디가 아마 첫 우리나라의 그 외국 예, 현대건설이 태국 고속도로 수주해서 적자를 봤는데 근데 그거 자체가 네. 뚫어졌고 하면 된다. 근데 그때는 중장비라는 것도 없었고 예. 필요하면 헝그로에서 그 자리에서 사가지고는 하고 그러는 시대인데 어쨌든 밖으로 나갈 수 있다 하는 그 문이 열린 때거든요. 60년대 초부터 60년 그때가. 그럼 그때 대학생들도 그런 걸 의식하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의식했죠. 군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군대는 ROTC를 해가지고 4기인데 저희는 뭐 저 평안이 그저 2년을 하고 끝나는가 보다 네. 했는데 하필이면 마지막 68년에 푸에블로 사건 나고 김신조 사건 나고 1.21 사태. 그렇죠. 그때 전군이 연장 복무하지 않았습니까? 3개월을 연장시켰어요. 네. 우리는 유일하게 중위까지 달고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친구들 GP 뭐 훈련선에 전방에 있었던 애들은 연대장들이 비틀어가지고 1년, 2년 장기 복무를 네. 강제시키고 그래서 몇 년씩 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70년에는 미국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요새 같지 않으니까 나라에 이제 돈이 없으니까 우선 유학이라는 거는 될 수 있으면 그 용어를 안 쓰려고 그랬고 문교부가 통제해가지고 쿼타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만 외국에 공부할 수 유학생 시험을 봐서 통과해야만 그렇죠. 갈 수 있었습니다. 국사하고 영어를 보고 네. 그리고 대학에서 초청받으려면 그때 그 영어 그 proficiency 테스트를 이제 받아오라고 그러면 8군에 가서 또 그 토플이라고 그러는 시험을 또 보고 그러던 시대인데 이공계통은 현 학생들이 볼 수 있었어요. 문과계통은 졸업장이 있어야지 돼. 그것도 우선 틀리고 양쪽을 갈라서 보고 뭐 몇천 명이 가서 보는데 뭐 100명이면 100명을 붙이니까 꼭 옛날에 뭐 시험 보고 나중에 그 다음날 가면 방을 붙이듯이 예, 중앙청 담벼락에 이렇게 합격자 명단 네. 쭉 이렇게 붓글씨로 써서 문창호지 같은 붙이던 데다가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 사진을 하나 찍어놨으면 참 신기한. 근데 비가 오면 그게 또 전부 이게 스멜해야 돼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때는 무슨 요새처럼 애들이 영악해가지고 전화로 확인하고 그러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못 보면 발을 당당당당 그렇죠. 예. 그걸 위해서 학관도 꽤 있었고 문교부 시험 무슨 특별 뭐 학원 때는 요새하고 이민이 틀려서 발만 디디면 그때부터는 거기서 돈 벌어서 학교 다닌다는 그게 아주 고학이 당연시됐던 그렇죠. 시절입니다. 예. 자기네 집에 자비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되고 정말로 뭐 대한민국에 10명 네. 정도 됐을까요? 근데 그게 이제 마주친 아주 그 아름다운 그림이 뭐냐면은 독일 같은 데 갔던 친구들이 3년이나 5년 그걸 하고 꼭 끝에는 구라파에서는 언제나 자기들이 여행 다녔으니까 네. 미국 여행 간다고 그래가지고는 한국 그 여권을 가지고 미국에 오면 이제 나이가 왔으니까 이제 끝 하고 이제 안 가는 때거든요. 오다 보니까 저들이 또 잘 맞는 게
그때 같은 간호사들하고 남자하고 맞추면 그건 아주 퍼펙트. 정신 개조가 됐잖아요. 완전히 이제 모더나이즈드 네. 근대화가 됐죠. 300m 지하로 제일 깊은 데는 800m까지 네. 있었다고 그러는데 근데 달랑달랑하면서 그 도로골 타고 내려가서 하다가 한쪽이 뭉개지면 죽잖아요. 네. 근데 그때 상황이 그릭이나 이런 터키 애들이 우리보다 몸이 좋은데 이놈들 한참 하다가 겁이 나서 안 내려가네. 그거보다 쉬운 잡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중동 애들이 아무리 그때는 가난했으니까 걔들이 와서 해도 한국 애들처럼은 못하거든. 근데 한국 애들은 배경은 서울에 그래도 괜찮은 집 애들이 그나마 시골 애들은 그것들 뚫을 방법이 없으니까 갔는데 이게 3년 5년을 하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미국 가니까 어떤 현상이 있나 하면은 분명히 하루가 24시간인데 24시간을 8시간씩 풀타임을 해. 잠은 언제 잡니까? 그럼? 아니 글쎄 그게 미스터리인데 아침에 해가지고 오후 4시 일이 끝나면 오후 5시부터 밤 2시까지 하는 시프트를 하고 거기서 집에 갔다가 다시 아침 6시 반 7시에 가는데 한 6시간이나 이게 남았잖아. 정 저거 하면 그냥 자버려. 거기서 좀 추워도 일주 내내 그렇게 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광고하는 것보다 이거 나이 평생 하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주말 되면 주말대로 또 다 사이잡을 또 뚫어놓은 게 있거든. 어디 가서 무슨 4시간 한다. 그러면서도 또 시간이 있으면 정신이 없고 그냥 드라이브 하면은 하이웨이 이러고 다니는데도 한마디로 미친놈들이지. 이게 전쟁을 겪은 사람들이 네. 예, 생존 본능이 극대화돼서 할 수 있었던 네. 근데 그게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이제 좋게 미화해서 얘기하면 우리 경쟁이 되는 애들이 폴리시들, 아이리시들. 네. 얘들은 전부 구라파에서 별로 이게 친절한 대접을 못 받던 애들이거든. 착취당하고. 폴란드는 국토가 숱하게 유린당한 상태였고 그렇죠. 아일랜드도 서유럽의 제3세계라고 그렇죠. 불렸던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걔들도 한국 사람들처럼 또 성깔들도 있고. 네. 근데 걔들이 누렸던 일종의 평가 그 레이블이 한국한테 온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2년에 한 번씩 집을 하나씩 자꾸 산다는 거예요. 다운 페이만 되면 플랫 네 칸도 비슷한 그 빌라 그걸 하나 사고 한 2년 있으면 또 옆에 또 하나 사고. 근데 이놈들은 지가 두 잡을 뛰면서 옆으로 또 핫도그 가게 같은 걸 사가지고 그걸 굴리네. 매니저 갖다가 앉혀놓고. 그리고 차는 생각나면 새 차 그냥 쭉 뽑아서 몰고 다니고. 그때가 경제적으로도 별로 좋은 때가 74년 그 오일 크라이시스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딴 애들의 어텐션을 받기 시작해. 한국 놈들은 저거 미친놈들 아니야 저거. 언제 자냐 이래 언제. 우리 입장은 나하고 소독광부 출신 같은 나이 우리보다 조금 나이가 많긴 많아요. 네. 그놈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고 사실은 마음속부터 우리가 해야 할 말 중에 야 너희처럼 하면 내가 네 반만 해도 너 몇 배 용노릇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게 네가 하는 걸 내가 못하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대부분의 공부하러 간 사람들은 정도밖에 모르거든. 그러니까 공부해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어디 대학에서 가르치든가 무슨 사업을 하든가 맨 그러는데 이놈들은 거기서 그냥 그러니까 밑에서 스크레이프 하는 거긴 해도 부동산 자꾸 사놓고 형편이 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남은 게임은 한 가지야. 지금 내 위치를 털어버리고 쟤들 하는 거 반 정도만 따라하면은 우리도 승산이 있다. 예. 그러니까 들러붙은 그러니까 encourage 해주는. 그리고 그쪽에 이제 스웨덴이나 이런 데서 간호사하고 온 아가씨들은 그야말로 눈이 베이는 게 없어요. 한 살림 벌려놓고 살다가 애들 하나 둘 낳고도 수틀리면 그냥 다음 순간에 서방 녀석 그냥 쫓아버리고 가서는 풀타임 병원에 가서 널스하고는 또 저녁 되면은 너싱 케어 같은 데 가서 할머니들 그저 껐덕껐덕 졸면서 그렇고 주말 되면 자기 또 딴 짭이 또 있어. 이게 70년에 도미하셔서 외국에서 학위를 하시고 산업공학을 전공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회사에 들어가서 예. 계속 일하시고 예. 이제 은퇴를 하신 다음에 계속 이제 미국에 살고 계신 건데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그 초창기 70년대와 지금과 비교한다면 어떤 점이 제일 달라졌습니까?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랄까요? 88 올림픽을 전후해서 그건 틀리죠. 드라마틱하게 네. 바뀌었죠. 그거는 틀리죠. 왜냐하면 전에는 어디서 왔냐 그러면 뽑아 내려가길 1번 중국도 아니라고 그때는 그럼 어디
제가 이제 90년대 초에 예. 그 영국에 갔었는데 그 직전에 와 계시던 분들 얘기는 88 올림픽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제일 국제적으로 알려진 지명이 판문점이었다라고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투어리즘이 워낙 약했고 네. 외국에서 누가 와서 어딜 가서 뭘 보냐 하는 게 언제나 퀘션이 떳떳하게 뭐 찝을 게 없었거든. 그래서 88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의 브랜드 가치가 달라졌다는 얘기들을 그렇죠. 하셨거든요. 예, 분명히 달라졌죠. 그 한국 브랜이 바뀐 게 88 올림픽의 전하고 후. 그리고 이제 우리 이민 가서 그냥 그 분투하던 분들이 조금씩 이제 토대를 잡고, 물론 거기서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걔들이 뭐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이제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느끼는 그 성장의 그 어치입하는 기쁨도 있고, 아, 이거 하면 되는구나. 이제 그러는 새에 미국이 경제가 이제 조금씩 전 같지가 않았거든요. 전에는 가면은 공장지대에 가면 구인 광교가 그냥 쭉 붙었어요. 협원에 해가지고는 뭐 붙었는데, 확실히 일본 물건이 들어오고 한국 물건이 들어가는 시작이 되니까 산업 자체가 많이 움츠러들고, 그때까지는 우리는 몰랐는데 디트로이트나 뭐 이런 자동차 산업 펜실바니아 이런 데 가면은 일본 물건을 배싱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일본 물건을 미국 소비자가 외면하고 네, 안 사기 그러니까 시작했죠. 해머를 들고 와서 일본 토요타의 네. 자동차 뭐 윈실 같은 거 부시고 차를 뒤집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듣자 하니까 일본 애들이 뭐 샌페이블 무슨 그랜 저 호텔 뭐 뉴욕에 뭐 소니 빌딩 뭐 해가지고는 한다 하는 미국 애들이 자랑스럽게 하는 그 트로피를 하나씩 집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애들이 반감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고 85년이 이제 그 분기점인데, 85년이 정신 차려가지고 그때 이제 대통령들이 자, 이제부터는 너희가 드라이브 할 때 차를 디자인하기를 예를 들어 35마일 이상 가게 그 이상을 달릴 수 있게 만들어라. 전체 웨이트 사이즈도 뭐 4,500파운드짜리를 무슨 3,500으로 줄여라. 캐딜락이나 컨티넨탈이 차가 길었는데 앞자르고 뒷자르고 멍뚱하게 해서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때 정신이 이제 번쩍 들었고, 그러면서 그 유명한 그 플라자 회의 같은 거, 그 다음에 불란사에 가서 회의 같은 거 이런 해서 내놨던 아빠를 이제 미국에 들이밀고, 이제는 너하고 나하고는 친구 이제 아니야. 이제는 이제 공정하게 경쟁하자. 같은 파이 조각 가지고 서로 먹는 사이야. 그거를 이제 한국이 경험을 했죠. 그러면서 그게 한참 걸렸어요. 한국 물건이 받아지는 게. 처음에는 싸구려였는데, 그러다가 하는 새 처음에 현대 같은 거는 관세 많이 받았거든. 처음에 만들어 가니까 뭐 문을 열다 보면 문이 땅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가다가 무슨 기가 메케니컬 프로블럼 있어가지고는 하이웨이에 섰버리면은 뭐 욕들하고 TV에 나오고 막 그게 사라지는 데가 한 10년, 20년 걸렸을 것 같아요. 그 10년, 20년 걸려서 이제 대한민국 차, 이 브랜드 네.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좋죠, 지금은. 지금 한국차 브랜드는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평이 좋아요. 지가 한번 몰아가지고 미국식으로 하면 뭐 17만 마일, 20만 마일, 25만 마일.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아마 25만 킬로미터, 뭐 30만 뭐 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스트레치 되면은 당연히 따라오는 게, 야, 내가 써봤더니 좋아. 그 고장 안 나. 그리고 마일리지 좋고. 그거를 지 친구나 아들이나 이웃한테 얘기할 수 있으면 그게 성공이거든. 네. 가동이 된 게 지금 벌써 한참 됐죠. 한 20년. 이게 정말 굶어 죽는 사람 많았던 나라가 이제 물건 만들고 자동차까지 만들고 또 자동차 평판도 이렇게까지 끌어올리는데 그렇죠. 거의 뭐 한 5, 60년 걸렸습니다만 해냈습니다. 아니 우리 때 정말 허망한 게, 처음에는 왜 아가씨들 머리 깎았잖아요. 네. 가발. 한참 하다가 뭐 다람쥐 잡아와라. 카나다 다람쥐보다 한국 다람쥐가 뭐 스트라이브 뭐 이쁘다 해가지고 그 수출하고. 그게 한 칸 하니까 그 다음에는 쥐 껍데기를 600개를 붙이면 코트가 하나 나왔다면요. 가죽도 더 가늘고. 네. 윤기도 더 큰 짐승보다 낫고. 그게 지새끼 가죽인 줄 알고 샀을 것 같진 않아요. 미국 사람들이. 네. 지새끼라 그러면 으윽하고 다 도망가지. 그러면서 장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 윗세대 분들에게 무한한 존경을 보냅니다. 오늘 저 북청 어려서부터 일생을 한번 쭉 훑어보셨는데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감회가 새롭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축복받은 세대 가운데 끼어서
어려운 것도 봤고 언덕으로 올라가는 모습도 우리가 증인이고 네. 올라가서 우리가 누리는 거를 한국에 와서도 보고 미국서도 보고 또 대부분의 이민 간 사람들이 안정되게 살고 평안하게 그러니까 그 감회가 새롭고 근데 뭐 그런 생각을 있어요. 이거를 유지하는 게 이제 힘들지. 35,000불에서 5만 불 되기는 힘들겠지만 두 번째로 힘든 건 35,000불을 유지하는 게 힘들고 그리고 우리가 우스갯 말로 그래 이제 중국서 김치 사다 먹고 온 세계 돌아다니면서 삼겹살 전부 걷어다가 먹는 이게 지금 앞으로도 계속될 건지 아니면 딴 방법을 또 구해야 되는지 이제는 오징어도 안 잡히잖아요. 다 북상해 버려가지고 명태는 뭐 올라간 지 오래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또 뭐니 해도 민주주의를 또 뿌리 내린 그 큰 업적도 크고 산업의 뭐 업적 다음으로는 그런 나라가 그저 축복이라고 봐야죠. 소위 그 세상 말로 운도 좋았고 적당한 때 그 유능한 분들이 나타났고 특히 그 박정희 같은 분이야 그 글쎄 뭐 100년에 한 번 나타날까 여러 가지 점에서 물론 1, 9, 8가지 저 성공하고 한두 가지 뭐 흠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남의 나라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필리핀도 없고 아르헨티나도 없고 그래도 우리는 박정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이죠. 축복이고. 근데 탈북해서 온 분들한테는 그저 여기서 감내하고 나는 장기전으로 꾸준히 그저 한 우물을 파는 거. 함경도식 성격은 좀 버리고 이제는 디플로마틱하게 하고 싶은 얘기도 좀 접어넣고 여기는 여기식으로 이제 게임 플레이가 벌써 게임이 시작됐으니까 자칫 잘못해서 그걸 미스리딩 하는 사람들이 자꾸 있고 뭐 무슨 누구 뭐 고소해라 너 지금 뭐 당하고 있다 뭐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초에 묻혀서 고생하면서 그 발돋움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탈북해가지고 그런 분들 그 뒤를 조용히 쫓아가고 언젠가는 그거에 대한 그 리워시 있으니까 보상이 있으니까 살고 나가기를 그저 기대하고 물론 힘들겠지 와보면 자기네들 생각에는 지금 당장 뭐 당대에는 운줄이 풀릴 것 같지 않고 가망도 없어 보이고 저 언제 따라가나 그랬긴 하지만 살아보니까 그렇진 않아요. 한 알겠습니다. 10년, 15년 지나면 다 바뀌니까. 정말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신 윗세대 분들께 한없는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회를 베풀어 주셔서.